누적 매출 83조.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번 캐릭터는 마블도 아니고 스타워즈나 해리포터도 아닙니다. 바로 이 단팥빵 히어로 호빵맨이에요. 용감한 어린이의 친구 우리 호빵맨. 보통 돈 많이 번 캐릭터 하면 1위는 포켓몬, 그 뒤로는 헬로키티, 미키마우스 같은 전설들이 줄을 서 있죠. 그런데 그 라인업 한가운데 예상치도 못한 이름 호빵맨이 끼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의아했던 부분은요, 한국에선 체감이 크지 않는데도 왜 이 IP는 세계 시장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매출 규모가 나올까요?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세계관이라도 있는 걸까요? 사실 이 안에는 회사의 비즈니스에 기반한 설계, 그리고 원작 작가의 철학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캐시카우 호빵맨입니다. 호빵맨의 원작자인 야나세 타카시, 그는 그 당시 거장들과는 다르게 엘리트 코스를 밟은 만화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야나세의 인생을 결정지은 사건은 바로 전쟁이었죠. 1941년 중일 전쟁이 징집된 그는 중국인, 중국병 전용 선전 전단 제작을 담당했습니다. 적을 향해 총을 쏘거나 그런 적은 없었지만 그때 동생이 전사하는 참혹한 현실을 겪었죠. 그 뒤에는 푸조오에서 상해까지 행군을 했는데 그때 굶주림이라는 큰 고통은 평생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이후 사회로 나온 야나세는 그래픽 디자이너, 잡지 편집자, 작사가 등 다양한 일을 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부업으로 그리기 시작한 만화가 조금씩 인기를 얻기 시작하더니 1953년 3월 본격적으로 전업 만화가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1969년 앙팡맨, 호빵맨이 탄생합니다. 당시의 호빵맨은 우리에게 익숙한 3등신의 귀여운 모습은 아니었죠. 전형적인 사람 형태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른 히어로들과는 다른 정의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죠. 보통의 히어로물에서의 정의는 강함이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겪은 야나세에겐 강함은 절대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중에는 정의의 전쟁이라는 칭송받던 행위들이 패전 후에는 범죄로 규정되는 것을 보았고, 그는 국가나 이념에 따른 정의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불확실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진짜 정의는 강함이 아닌 굶주림을 해결해줄 빵 하나였죠. 이념이나 국가가 바뀌어도 뒤집히지 않는 절대적인 정의가 있다면 그것은 굶주린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을 건네는 것이다. 그렇게 탄생한 호빵맨은 싸우지도 않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 한 조각을 건네는 새로운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철학적인 주제를 담으며 본격적으로 단팥빵 얼굴한 호빵맨이 탄생합니다. 호빵맨은 배고픈 사람을 만나면 자기 얼굴을 떼어서 먹여주죠. 그리고 호빵맨은 얼굴을 떼주면 힘이 빠지고 날 수 없게 됩니다. 어쩌면 기괴하기도 하면서 또 반대로 희생적인 모습을 한 이행이는 자신이 상처받지 않는 정의는 없다고 믿은 야나세의 철학이 담긴 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야나세의 만화를 본 학부모나 교육부는 설정이 너무 잔혹하고 기괴하다며 비판받기도 했죠. 그러나 아이들은 이 헌신적인 영웅에 열광했고 도서관의 호빵맨 책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찾는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 인기에 힘입어 애니 나라라 호빵맨이 제작되어 국민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밀가루로 만든 호빵맨, 용감한 친구 호빵맨. 그렇게 일본에선 세대를 넘는 압도적인 인기가 생긴 호빵맨, 특히 5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으면 엄마 아빠 다음으로 배우는 단어가 호빵맨이라는 말도 있고 3세 미만의 아이들은 무조건 호빵맨은 거친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반면 한국에서는 큰 인기가 없는 편입니다. 일단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우리에게 호빵맨의 포지션에 뽀로로가 있죠. 흔히 우리도 뽀로로를 뽀통령이라고 부르잖아요. 각각 나라에는 호빵맨과 같은 포지션의 작품이 있기에 굳이 아이들에게 호빵맨을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호빵맨이 한국에는 96년도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KBS, MBC, 투니버스, 애니맥스 대원방송 등등 계속 방송국이 변했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 호빵맨을 봤던 부모들이 아이를 낳아서 보여주고 싶어도 어디서 방영하는지 모르거나 찾아봐야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88년도부터 쭉 니폰 텔레비에서 방영했습니다. 지역별로 편성 시간대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약 38년이 넘는 시간 동안 늘 같은 시간 같은 요일 같은 채널에서 호빵맨이 방영됐기 때문에 이걸 보고 자란 부모 세대가 지금 아이를 낳아도 똑같이 호빵맨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짱구나 도라에몽은 초등학생 정도 돼야 즐기는 애니메이션인데 이때는 사실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갈리잖아요. 누구는 짱구를 좋아할 수도 있고 누구는 도라에몽, 또 누구는 포켓몬처럼요. 그런데 5세 미만의 유아들에겐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일본은 압도적으로 호빵맨이 1위를 유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갑을 여는 빈도 자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 호빵맨의 장난감을 유통하는 반다이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실제로 아이가 울거나 보칠 때 호빵맨 영상이나 장난감을 쥐어주는 것이 효과적이었냐는 설문이었는데 대부분의 부모가 유독 호빵맨이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답변을 하였죠. 그래서 이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 가나자와 대학과 반다이가 베이비라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 프로젝트로 밝혀진 결과는 아이들은 측면 얼굴보다
정면의 얼굴을 볼 때 내 활동이 현저히 활발해졌다는 것이고요. 이 호빵맨의 완벽한 원형 얼굴, 또 그 안에 3개의 작은 원의 배치 구조, 머리카락, 귀, 목과 같은 복잡한 정보가 제거되어 있기에 시각 정보 처리 능력이 미숙한 영유 아이들가 얼굴이란 신호를 가장 빠르게 인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또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같은 강렬한 대비 또한 신생아들의 주의를 끄는 데 최적화되었다는 연구였죠. 어쨌든 이 베이비라보 프로젝트는 굉장히 상업적인 연구긴 했지만 그럼에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부모는 외면할 수 없는 결과였고 지갑을 열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곧장 반다이는 베이비라보라는 장난감 라인을 출시해서 0세에서 2세까지의 시장을 완전히 독점해요. 그리고 일본 또한 출산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아이들은 계속 태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점된 시장 안에서 호빵맨은 끊임없이 기하급수적인 수익을 올리고요. 오히려 저출산 고령화가 또 다른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식스포켓이라는 현상이 있거든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거기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까지 한 아이를 위해 6명의 어른 지갑에 아낌없이 열리고 아낌없이 돈을 쓰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예전보다 아이가 줄긴 했지만 아이를 위한 소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고가의 제품 소비도 촉진되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호빵맨이 아무리 고가 제품을 내놓아도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저렴이 기본으로 깔린 일본조차 지갑을 연다는 거죠. 근데 단순히 장난감만 있냐? 그럴 리가요. 아이들이 밥에 뿌려 먹는 후리가키를 시작으로 기저귀, 분유, 빵, 주스, 의료, 감기약, 심지어 호빵맨이 모델인 보험 같은 상품도 있어요. 거기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프로젝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모델이 이 호빵맨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일본에만 총 5곳의 호빵맨 어린이 박물관을 운영 중인데 요코하마에 있는 호빵맨 뮤지엄만 놓고 봐도 누적 관람객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거기에 입장료로만 인당 2만 원이 넘는 돈을 쓰고 안에 들어가면 카페, 식당에서 이것저것 사 먹는데 또 박물관 한정 굿즈까지 판매하니 한 번 방문으로 돈을 엄청 쓰고 돌아옵니다. 그 결과 2010년대에 들어서도 호빵맨은 매년 1,500억 원대, 우리 돈으로 약 1조 4천억 원대 수익을 올리고 있죠. 그렇게 영유아를 대상으로 세대 반복적 순환적 소비 구조를 만들고 끝없이 다양한 캐릭터 상품과 라이센스를 확증했습니다. 그리고 체험형 공간을 통한 브랜드 충성도를 강화했죠. 이후 개방적 판권 전략에 따른 전방위 유통망이 확보되어 호빵맨은 30년 넘게 꾸준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배고프면 언제든지 불러줘. 자, 이렇게 오늘은 원나블 귀주토뿐만 아니라 할리우드의 수많은 IP 또한 매출로 비교가 안 되고 심지어 일본 내수로만 매년 1조가 넘는 수익을 올리는 영유아의 대통령 호빵맨에 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앞서 야나세 작가가 호빵맨을 설정한 방식이 희생과 약함이었다는 말을 해드렸는데요. 이 희생과 약함이 가장 강력한 비즈니스 제국을 건설했죠. 또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정의, 오늘날 아이들의 굶주림을 달래주는 단팥빵이 되어주고 어른들의 육아 고통을 덜어주는 수천 가지 상품으로 변모하여 가치 창출했습니다. 프랜차이즈의 성공은 화려한 CG나 복잡한 세계관이 아니라 이 단순한 인간의 생물학적 본능과 부모의 육아 본능을 건드리는 것이 가장 정교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문화적 장벽에 부딪혔지만 내수로만 요람을 독점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호빵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의 의견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업로드한 은둔의 거장 하라 KH 영상도 재미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길 추천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각종 영화 속 이야기로 계속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름그린의 박그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